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약법 1 제2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약관에 의한 계약 체결 부분과 그리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뭔가 이제 위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에 의한 계약 체결과 그리고 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부분은 사실 시험 문제에 별로 출제되지 않는 영역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부분에서도 원시적 불능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유동적 무효 같은 부분들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긴 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계약 이제 채권 총론 부분에서 불능 부분을 다루다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민법 총칙 부분에서 이제 불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거나 또는 계약의 무효 부분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계약 총론 앞부분에서 다루는 문제는 아닙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주제로 나오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래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출석 시험도 OX 문제로 출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 내용들을 써보는 식으로 시험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약관에 의한 계약 체결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부분이 객관식 문제나 사례형 문제로 잘 출제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은 이 내용 중에는 또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시험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법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법학 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하는지 그리고 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결론을 찾아가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시험과는 약간 뭐 이제 관계가 조금 멀겠지만은 그래도 법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약관에 의해서 계약 체결하는 경우인데요.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만든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관 중에는 표준 약관도 있는데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표준 약관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표준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력은 없고요. 다만 이제 표준 약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에서 상거래 질서에서 많이 이용되다 보니까 상거래 질서로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관의 계약 편입인데요. 그럼 약관이라는 것이 언제 계약에 편입되는가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약관 같은 게 있으면은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은 그 약관의 내용 자체를 바꿀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약관의 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약관들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한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계약이니까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약관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거를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이 계약의 내용에 들어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약관이라고 하는 것이 자치법이다 또는 상관습이다 뭐 이렇게 이제 파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판례 입장에 따르면은 당사자가 동의해서 계약 관계로 편입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계약 내용이 편입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약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당사자들이 다 일일이 알고서 뭐 이제 읽어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약관이 계약 내용이 편입되기 위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약관 규제법에서는 어떤 제한을 두고 있냐면 첫 번째는 약관이 이제 계약이 편입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약관을 명시해야 됩니다. 즉 약관을 이제 쉽게 약관이 여기 있다라고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순히 약관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명시하고 설명하는 의무를 다하게 되면은 그럼 약관의 내용이 계약에 편입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설명 의무 같은 경우에는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법령의 내용이라든지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반복하는 거라든지 또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의 신속성이 요청되는 경우에도 설명 명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의 신속성이 요청되는 경우에 다 일일이 그 약관의 내용들을 명시하게 되면은 이제 거래를 신속하게 체결할 수 없으니까 여객 운송업이라든지 통신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법 이런 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의 신속성이 요청되기 때문에 별도로 약관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약관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약관에 대해서 명시하는 의무와 설명하는 의무를 다하게 되면은 약관이 비로소 계약 내용에 편입이 되고요. 만약에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명시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한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약관의 계약 편입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약관의 해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약관은 이제 약관도 이제 명시 설명 의무를 거쳐서 계약 관계에 편입이 된다면은 그 약관의 내용을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즉 계약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 약관의 내용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약관을 해석하는 원칙은 결국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원칙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당사자 일방이 만든 거긴 하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약관 해석에 관한 이제 원칙은 몇 가지 특수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약관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약관에 우선하는 개별적인 합의가 있으면은 그 개별적인 합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관을 해석할 때는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당사자 의사가 무엇인지를 파헤치는 건데요. 그런데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한테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동일하게 적용이 될 때마다 그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의사표시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만약에 약관의 내용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약관을 작성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돼야 되는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반대로 그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약관이 명시 설명 의무를 다해서 계약 관계에 편입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해석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형성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언제나 다 그 계약이 다 유효한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그 계약 관계에 편입돼서 이제 약관 해석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되는 그런 약관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그 약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 즉 약관의 내용 자체를 다시 한번 통제를 하게 됩니다. 즉 약관의 내용 자체가 명시 설명 의무를 통해서 계약 관계에 편입됐다고 할지라도 그거 내용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해서 그 약관의 내용이 유효다 무효다라고 하는 점을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약관의 내용 통제가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약관의 규제 내용 통제, 그 약관 내용 자체가 유효한가 무효한가라고 하는 통제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약관의 내용 통제에 대한 기준들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조부터 14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보죠. 첫 번째 일반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과 같은 약관들은 이제 공정을 잃은 약관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같은 경우도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이르는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같은 경우에도 공정을 잃은 약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1, 2, 3호만 가지고 너무 내용들이 추상적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어떤 것들이 과연 무효가 되는 약관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제 7조부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조 같은 경우에는 면책 조항의 금지, 이제 그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면책하는 그런 규정이나 또는 이제 과도하게 고객에게 손해배상 예정액을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 또는 계약의 해지 해제에 관한 규정. 그래서
어, 이제 당사자에게 당사자의 해지 해제권을 배제를 하거나 또는 당사자에게 과도한 원상의무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10조에 보면은 채무의 이행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급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역시 공정을 이룬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11조는 고객의 권익보호에 관련된 규정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12조는 의사표시의 의제, 그러니까 뭐 가만히만 있어도 이제 상대방이 승낙한 걸로 본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규정들 같은 것도 무효가 되고요. 13조에는 대리인의 책임 가중입니다. 대리인에 관해서 책임을 또 이제 가중시키는 그런 거. 또 14조에 대해서는 소재기 금지에 관한 내용들.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든지 또는 뭐 재판 관할을 너무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재판 관할에 대한 합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역시 공정을 이룬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조, 7조부터 14조까지 이제 이렇게 쭉 그 공정을 잃은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 자체도 조금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인가, 뭐 그런 부분도 사실은 뭐 딱 이것만 봐서는 쉽게 알 수 없고요. 구체적인 사안 속에 들어가야지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 뭐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약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경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묻는 그런 문제라든지 사례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약관 규제에 관한 법도 시험 대상 법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너무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런 규정들이 있다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약관 규제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중간 쪽에 있는 그런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한번 요거를 보도록 할게요. 갑과 을이 만약에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이 계약으로부터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 권리와 의무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만약에 이 권리를 행사해서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그 계약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보통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얘기하겠죠.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책임이라고 할 때는 또 채무불이행 책임 말고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것도 있죠.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것은 갑과 을 사이에 어떤 계약관계나 내부적 관계가 없이 불법행위를 할 때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단은 어떤 관계가 없는 걸 전제로 해서 그래서 성립하는 게 불법행위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 사이에 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은 그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갑과 을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이제 계약 책임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하는 것,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는 것 모두 다 책임은 책임이지만은 그리고 위법 반응에 대한 책임이긴 하지만은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 채무 관계가 전제가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인 것이고요. 불법행위 책임은 그러한 관계가 전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원인, 뭐 이제 그게 계약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법률의 규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원인 부분을 고려해서 책임의 내용을 정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갑과 을이 계약 성립을 위해서 이제 이 갑과 을이 이런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계약이 체결된 단계, 계약이 체결된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갑과 을 사이는 계약 관계가 되겠죠.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 책임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당사자가 전혀 계약
교섭 전에 전혀 관계가 없을 때는 갑과 을 사이가 이제 그 일반적인 그 특수한 관계가 아닌 그런 일반적인 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계약 교섭을 진행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를 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그 책임 관계를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그런 불법행위 같은 경우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법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제 갑이 을한테 손해를 가했다든지 을이 갑한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을 얘기합니다. 이제 계약 체결 과정 속에서 발생한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거는 계약 체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과정이니까 계약 책임의 법리에 따라서 해결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성립되는 책임이라는 의미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이거는 계약이 성립된 다음에 계약 책임도 아니고 또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전혀 관계가 없는 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서 발생한 책임이 아니라 계약 관계로 나아가는 중에서 발생한 책임이라고 해서 이걸 제3의 책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계약 성립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불법행위, 판례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에 의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들은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교섭을 하겠죠. 이 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 물론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교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최종적으로는 그건 당사자 마음인 거죠. 교섭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약 체결 과정 속에서 상대방에게 내가 계약을 체결할 것 같은 신뢰를 심어준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 계약을 나중에 체결하지 않게 되면은 그럼 상대방한테 손해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계약 교섭 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이 이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을 위한 협력 의무를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도록 하거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협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유동적 무효에 관련된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그런 협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역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가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를 들면 계약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민법 총칙 부분에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거니까 이 정보 제공 의무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에서 공부를 할 때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주었거나 또는 상대방한테 일정 부분 알려줘야 되는 정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예외적으로 내가 상대방한테 어떠한 사유를 알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이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에는 역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약이 무효가 되었거나 또 이제 원시적 불능 같은 경우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취소가 된 경우, 예를 들면 착오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유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첫 번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계약 당사자들이 교섭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교섭 관계에 들어갔을 때 그 교섭을 통해서 나의 이해관계와 상대방 이해관계를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접점을 찾을 수 없게 된다면은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게 되겠죠. 한 사람이 계약 체결하지 않거나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한테 부당하게 이제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하냐?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계약 체결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내가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이제 확실한 신뢰를 부여한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신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해놓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계약의 교섭 단계에 이르러서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입찰에 응한다라고 하거나 또는 계약 관계를 체결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노트북을 하나 구입한다라고 할 때도 몇 날 며칠을 어떤 노트북이 좋은지 뭐 유튜브도 뒤져보고 뭐 이제 웹 이제 뭐 포탈에서도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모으잖아요. 나한테 어떤 물건이 나한테 가장 큰 효용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찾아 헤매게 되죠. 근데 그런 찾아 헤매는 것 자체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런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신뢰를 제공해서 내가 이제 그런 비용을 이제 했는데 근데 상대방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내가 지출했던 비용들이 무의미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가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이 내가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 줄 테니까 뭐 기차를 타고 올라와라 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보니까 그 상대방이 계약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든지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거리는데 쓴 차비 뭐 KTX를 타면은 그것만 해도 한 10만 원 돈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식비라든지 뭐 이런 시간을 낭비했던 부분에 대한 손해 같은 것들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손해 등을 상대방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우리 판례에서는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 문제를 아까 이제 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이제 계약 책임으로 보거나 또는 불법 행위 책임으로 보거나 법정 책임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우리 판례에서는 이런 경우에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에 관한 문제의 경우에는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이제 계약 교섭을 파기한 상대방은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내이익의 손해배상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할 텐데요.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비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과 X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X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뭐 이제 X라는 게 토지라고 얘기를 합시다. 첫 번째 이제 만약에 이 계약 관계가 이제 체결되지 않고 계약 관계가 해소가 된다면 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을 또는 갑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을 수 있잖아요. 갑 또는 을이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 또는 을이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X라고 하는 물건을 팔거나 또는 X라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게 되겠죠.
근데 그 비용을 지출해도 아깝지 않은 것은 X라는 물건을 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비용을 지출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비용을 투입하긴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갑과 을 사이에 서로 간에 계약을 체결할 것 같은 신뢰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내가 그 계약이 좌절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될 것을 기대하면서 비용을 지출하는 거죠. 그런 비용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비용 자체가 의미 없이 지출된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한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됐으면은 아깝지 않은 비용이지만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면은 무의미하게 왔다 갔다 어린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실내 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그걸 지출했던 비용들, 이런 비용들에 대한 손해를 실내 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X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 X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대금을 지급하겠죠. 자,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내 매매 대금이 이제 을의 주머니에서 나와서 갑한테 들어가니까 그만큼이 손해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갑의 X라고 하는 토지가 내 수중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익도 있겠죠. 그래서 이 X라는 것이 내 수중으로 들어오는 이익, 이것을 이행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노트북을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친구가 그 노트북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친구지간이니까 조금 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엄격하게 청구하진 않겠지만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친구한테 그 노트북의 가격에 해당하는 것만큼, 시가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손해배상, 돈을 지급하겠죠. 그 얘기는 노트북을 원래 돌려줘야 되는데 노트북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노트북 대신에 돈이라도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 물건에 대한 급부를 해야 됐을 때 그 물건 대신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 그걸 이제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확실히 다르죠. 두 가지가 실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그 계약 관계를 믿고서 지출했던 비용이 무의미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실내 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적절하게 이행되었다면 나한테 들어올 것, 이것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관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실내이익과 이행이익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계약법 1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실내이익의 손해배상과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계약 그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데요. 협력 절차 의무의 위반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건 유동적 무효인 경우인데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요. 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될까요? 이제 너무 사람들이 투기를 하거나 그런 개발 호재 때문에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사고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사고 팔 때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그 토지 매매 자체가 유효하게 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못한 그런 매매 계약을 이제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그냥 완전한 무효는 아니라 잠정적으로 무효란 뜻에서 유동적인 무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동적 무효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으로 취급이 됩니다. 자, 그 이제 협력 절차 의무 위반이 되는데요. 토지 거래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유동적 무효에 있는 상태의 계약을 서로 유효하게 만들 협력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서 계약 관계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이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책임일까요? 계약 책임일까요? 판례는 일단은 뭐 그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민법 750조를 근거로 하는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판례가 이제 그 공간 발간된 거 보면은 참고 조문이 있는데 그걸 불법행위 책임의 조문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자체가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계약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협력 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민법 총칙에서 유동적 무효를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소송상 협력 의무를 이행하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근데 협력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주로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이 되겠죠. 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 또는 그 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위약금을 지급했다든지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협력 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예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약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라고 하는 것을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계약관계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손해배상 예정을 하는데, 다른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예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에도 협력 의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매매 계약상의 의무는 아니죠. 하지만은 당사자가 계약 관계를 유효하게 만들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합의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서 합의했던 손해배상 예정 같은 경우에는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부분은 유동적 무효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유형은요, 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이제 계약 관계에서는 그 계약에 관련된 정보들을 당사자가 스스로 이제 원래 수집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기가 체결할 계약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그 정보를 모아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매매 대금에 대해서 그 목적물의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별도로 그 매매 대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매수인이 알아서 정보를 모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겠죠. 따라서 매도인이 자기가 제시한 가격이 적절한 가격인지 그런 거를 상대방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죠. 상대방이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한지를 갖고 들어와서 서로 협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제 계약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속이면 안 되겠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망행위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줌으로써 기망행위가 성립될 수도 하지만은 내가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될 것을 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즉 기망행위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귀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하는 겁니다. 하는 것에 의해서 기망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를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를 통해서 상대방을 기망행위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여야지만 속인 게 되겠지만은 내가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 것을 숨김으로써 상대방을 속일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상대방의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해서 기망행위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망행위라고 하는 것은 위법 반행이니까 그런 위법 반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정보 제공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됩니다. 자, 취소 사유가 됐을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상대방이 속인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매매 대금을 더 지출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같이 병행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계약을 취소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이건 안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계약이 취소가 됐으면 계약관계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속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 속인 것으로 인한 뭐 이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이제 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세 번째 계약 유형 정보 제공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계약의 무효 취소 부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를 볼 때마다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카테고리는 좀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전부터 이 계약 책임인가 불법행위 책임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논의가 되긴 했는데요. 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어떤 카테고리 하에서 논의할까라고 하는 것은 접근하시는 분들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접근은 내가 이제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하는 거니까 책마다 좀 다를 수는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계약의 무효와 취소인 경우, 계약이 무효이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제 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여부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상의 책임,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부분입니다.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은 이제 계약상의 의무가 원시적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계약상의 의무가 발생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에 대한 의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없겠죠. 그래서 불가능한 것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지만은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법적인 판단 틀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원시적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권리와 의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시적으로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즉 무효가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원시적 객관적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는 즉 주관적으로 나만 지금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을 주관적 불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시적 주관적 불능의 경우나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535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535조는 뭐냐면은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계약 관계가 535조에 해당할 때, 즉 원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계약이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535조의 내용인데요. 근데 이 원시적 객관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의 경우에는
원시적 주관적 불능의 경우이거나 또는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이 535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원시적 주관적 불능이거나 원시적 객관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관계가 무효가 되지 않고요. 이 경우에는 53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574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부 멸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약 체결 당시에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당연히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수량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계약 이제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 준용한다. 어떤 조문을 준용하냐? 전 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 2조는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소유물이 아닌 걸 팔거나 그런 경우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2조의 규정은 이제 타인 권리 매매에서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규정들이 일부 멸실의 경우에 준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계약이 유효하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계약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 얘기는 일부 멸실됨으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일부가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353조 같은 경우에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의 경우, 이제 전부 불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부 불능의 경우에 적용되고요. 원시적 주관적 불능의 경우이거나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지만은 일부에 대한 불능인 경우에는 53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 관계가 원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인 경우라면 책임이 발생할 텐데요. 책임은 누구한테 발생하냐?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에게 실내이익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내이익의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이제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면은 그럼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쓸데없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그 사람에게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손해를 입은 사람조차도 자기도 그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고 한다면은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듯이 이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출했던 비용이나 무익하게 된 비용, 뭐 이제 무용하게 된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게 된 비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비용들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을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손해배상액은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실내이익의 손해배상과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계약을 체결할 때 비용을 지출하는 건 왜 그런 거죠? 그만큼 내가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얻을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한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이익을 한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문제되는 경우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도 있지만은 차고 취소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갑도 그렇지만 을도 그렇고 양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겠죠.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착오가 있음을 근거로 해서 착오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하게 된다면은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뭔가 비용을 지출했는데 그 비용들이 의미 없는 비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제 갑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면 최소한 을은 갑에게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그러니까 실내 이익의 손해배상 정도는 허용돼야 되지 않겠느냐, 실내 이익의 손해배상을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독일 민법 같은 경우에는 착오자가 취소를 했을 경우에 착오로 인해서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최소한 계약 체결에 들어갔던 실내 이익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규정이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착오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실내 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논리적으로는 갑이 계약을 취소했으면은 최소한 을이 계약 체결을 위해서 들였던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긴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는 그런 경우에 취소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한 사람이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거나 또는 뭐 상대방이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종종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것도 원시적 불능에 관한 내용도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민법 총칙에서 불능 부분에서 이제 공부하거나 또는 이제 계약 채무불이행 부분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나온다는 얘기지. 이 자체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제 그 정보 제공 의무 같은 경우에는 취소와 불법행위 취소 사유가 되거나 불법행위 사유가 될 수 있다. 즉 기망행위가 성립했을 경우에는 취소 사유나 이제 불법행위 성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요걸 하거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력 의무 위반, 즉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 문제에도 상대방한테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도 계약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모아서 문제를 내는 경우는 없는데요. 근데 개별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계약의 성립 과정이라든지 또는 불능이라든지 또는 계약의 무효 유효 이런 부분 또는 이제 계약의 취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약관에 의한 계약 체결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판례는 원래는 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요번에는 판례의 내용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의 내용들을 이제 이 동영상 수업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판결의 내용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번 판결 한번 보겠습니다. 이 4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약관의 계약 편입에 관련된 그런 판결인 겁니다. 근데 이 판결은 어떤 판결이냐면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거예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이제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이제 중고차를 파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때 중고차를 팔았으면은 그 중고차를 양수한 사람에게 이제 양수한 사람이 사고를 냈을 경우에 그 종합보험의 효력이 양수인한테도 미치는가, 그래서 양수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사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이 보험 약관 속에는 어떠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었냐면은 이런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이 약관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일단은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피보험자의 지위가 피보험 자동차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보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한테 승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승계가 되기 위해서는 양도한 사실을 보험회사한테 연락해서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럴 경우에만 이제 그 자동차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의 당사자의 지위가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약관의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약관의 내용이 만약에 계약이 편입된다면은 당연히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겠죠. 이제 이 면책 약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이 약관의 내용이 계약에 편입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양수인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갑과 을이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을이 자동차를 병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 약관에 따르면은 이제 을이 갑한테 자동차를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갑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야지만 병이 사고를 난 것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관이 있으니까 이 약관에 의해서 약관이 이제 계약의 내용에 편입이 된다면은 그러면 병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병은 어떤 주장을 펼쳤냐면은 이 약관이 있는 것은 맞다. 이 약관이 있는 것은 맞지만은 이 약관에 대해서 명신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병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관의 내용은 사실 약관의 독특한 내용이 아니라 상법 726조의 4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그냥 약관에 반영한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당연한 내용을 그냥 반복해서 약관에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보험자가 이제 피보험자한테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준 경우에만 저 약관이 계약에 편입될까요? 아니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약관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이와 같이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그냥 약관에서 반복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법은 누구나 다 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법률의 규정을 약관이 반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상대방한테 설명까지 할 의무는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동차 양도 사실을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이제 그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동차 양수인인 병이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설명 의무가 있냐 없냐에 따라 설명 의무를 다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당사자가 그 약관의 내용이 계약 관계로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밌는 사안인데요. 이제 갑 같은 경우, 갑이 이제 그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제 신용 불량자이기 때문에 구입할 수 없어서 을을 통해서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병으로부터 이제 병과 보험 이제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되겠죠. 이제 보험회사 안전설계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제 자동차 명의인이 을이다 보니까 자동차 명의인이 아닌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을이 대신 병과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뭐 갑이 이제 보험금 같은 건 지급했겠죠. 그래서 을은 명의만 빌려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갑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정에 따라서 보험 가입 금액의 10배, 이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였거나 뭐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의 10배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이제 약관의 규정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갑이 사망했으니까 갑의 이제 상속인이 청구를 한 거겠죠. 상속인이 당연히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를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를 하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겠어요? 야, 갑이란 사람은 이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지 않느냐.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한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을한테는 보험금을 할 수 있겠지만 갑한테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이제 병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상속인들은 뭐라고 주장할까요? 갑이 사실상 실질적인 소유자다. 실질적 소유자다. 그래서 자동차를 이제 매수할 때 그 매수 자금도 갑이
이제 제공을 한 것이고, 그다음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그런 보험금도 갑이 부담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 입증을 한 것이죠. 그런 입증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갑이 실질적인 소유자니까 갑도 소유자니까 갑이 사고를 낸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약관에서 이 소유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소유자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갑이란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갑의 상속인이긴 하지만 갑 측에서는 실질적인 소유자도 이 보험 약관상의 소유자에 포함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병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주장할 걸까요? 병의 입장에서는 그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등록 원부상에, 즉 등록돼 있는 소유자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즉 약관의 내용을 둘러싸고 갑의 의사와 갑의 해석과 병의 해석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제 해석 문제가 있지만 해석 문제 먼저 전에 여러분들이 그 해석 문제 전에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일까요? 약관의 계약 편입 문제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편입이 된 다음에 그 약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 자동차 약관에 따라서 약관에 있는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소유자를 의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약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계약의 중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을 했어야 된다. 근데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편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해석과 편입 문제가 교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갑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만약에 이제 이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만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인 소유자는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중요한 계약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약관의 내용을 상대방한테 설명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관은 계약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논리적으로 쉽지는 않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갑의 주장이, 즉 갑의 상속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법원은 만약에 이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질적인 소유자는 제외된다. 즉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만이 이 이제 보험 약관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면은 그럼 당연히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 그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은 당사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지 않고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자는 제외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계약의 내용의 해석상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소유자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병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물론 이제 뭐 이 결론 자체가 타당하지 않냐라고 하는 비판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논의의 과정을 보면은 당사자가 먼저 편입되는 것의 여부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편입되는지 여부를 논의할 때 계약 해석 부분과 약간 뒤섞여서 논의가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약관의 내용 중에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이제 빠진다면은 그러면은 중요한 내용이라서 설명을 한 경우에만 계약관계에 포함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실질적인 소유자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뭐 갑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내용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설명하지 않더라도 계약관계에 편입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계약관계에 편입됐으니까 당연히 그 계약 약관에 따라서 이제 보험금을 갑이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갑은 어떤 식으로 가든지 이제 자기한테 유리하게 주장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5번째 판결 같은 경우에는 약관의 계약 편입 문제이긴 한데 이 약관의 계약 편입 문제가 이제 해석 문제하고 약간 좀 이제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계약 편입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5번째 판결, 이제 약관에 관한 판결입니다.
자, 여섯 번째 사안은 이거는 이제 판결은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번 좀 이 사안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갑이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해서 6개월간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치 이제 사용료를 냈겠죠. 6개월 하면 보통 좀 싸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냈고 그냥 1개월 뒤에 갑이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용료, 나머지 사용료를 반환 청구하려고 했는데 헬스장 주인이 약관에 따라서 남은 사용 대금의 2분의 1만 반환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약관을 보니까 헬스장 이용 약관을 보니까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이용자는 임의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규정이 들어가 있냐면은 이용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사용료의 2분의 1만을 반환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약관이 있을 때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이 약관이 효력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줘야 될까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이용자는 임의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약관이 있었을 경우에 이 약관 자체가 만약에 이제 헬스장 주인이 첫 번째는 명시 설명을 했는가, 명시하고 설명을 했는가 여부를 먼저 따져야 되겠죠. 만약에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건 계약의 내용에 편입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만약에 헬스장 주인이 이걸 설명을 했어요. 명시하고 설명하는 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약관에 대한 내용 통제를 해봐야 되겠죠. 즉 약관의 내용이 공정한가, 유효한가 여부를 이제 그 내용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이용자가 임의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당사자의 해지권을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은 계속적 거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약관 12조 1항 같은 경우에는 법에 반하는 그런 규정이죠. 따라서 법에 반해서 당사자의 해지권이나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제1항은 효력이 없는 규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일단 지우고요. 두 번째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사용료의 2분의 1만큼을 반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예를 들면은 6개월당 헬스비가 뭐 60만 원이었다. 60만 원이었는데 지금 처음에 한 달 10만 원이 나갔고 나머지 5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25만 원. 25만 원을 이제 25만 원만 찾아갈 수 있고 25만 원은 찾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규정의 취지가 되겠죠. 이게 취지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남은 대금의 절반에 대해서만 위약금으로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약관의 내용은 유효한가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규정에는 30조의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그 5항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위약금의 청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경감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을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적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의 그 근거에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시를 하고 있냐면은 계속 거래 등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시를 하고 있어요. 고시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건 별표의 내용인데요. 이 별표의 내용에 보면은 헬스장이나 피트니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약금을 제한하고 있어요. 위약금을 제한하고 있는데 위약금은 총 계약 대금의 10%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위로 돌아가 볼게요. 위로 돌아가서 아까 이제 그 만약에 헬스 비용이 한 달에 10만 원에서 60만 원이었다.
그럼 한 달은 다녔으니까 50만 원이 남고 50만 원이 남고 그 50만 원 중에서 2분의 1인 25만 원을 위약금으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22만 원이 이제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자, 근데 아까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르면은 위약금은 얼마를 넘어설 수 없어요. 전체 계약 대금이 60만 원이니까 60만 원에다가 10%니까 0.1을 곱한 금액, 즉 6만 원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6만 원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의 내용인 것이죠. 따라서 25만 원을 위약금으로 달라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고 6만 원까지만 위약금으로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은 50만 원 중에서 6만 원을 제외한 44만 원을 반환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긴 한데요. 지금 여러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라고 하는 걸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논리는 그래요. 이제 그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단은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약금 관한 약정이 적용이 됐을 때 그 위약금에 관해서는 방문판매법에 기초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위약금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는 고시를 하고 있고, 그 고시의 내용에 따라서 위약금 여부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전체 계약 대금의 10%를 넘는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그 6만 원을 넘어가는 10% 계약 대금의 10%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위약금은 무효가 되겠죠. 그거에 대한 약정은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4만 원을 찾아올 수 있다라고 친구한테 조언을 해줘야 돼요. 이 조언을 해주는 게 쉽지가 않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비자 계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논리 구조를 충분히 알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잘 보지 않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 내용들을 쉽게 알 수 없겠죠. 또 어차피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법률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어디에 어떤 법률의 규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규정을 찾아가는 거. 뭐 예를 들면 이 사안에서 여러분이 친구한테 조언을 할때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그거는 좀 불공정한 규정이라서 무효일 것 같은데 라고 조언을 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친구는 야, 그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지권 제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위약금 약정도 그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해 있고, 그 고시에 따르면은 일단 전체 계약 대금의 10%를 넘지 않는, 총 이제 계약 대금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위약금 약정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그 25만 원 다 낼 필요 없고 그 중에서 이제 6만 원을 뺀 이제 19만 원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44만 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이제 법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좀 더 신뢰성 있는 의견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의 내용을 찾아가서 법의 내용을 놓치지 않고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변호사가 돼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들, 기본적인 법적인 논리라든지 그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6번째 사례인데, 이건 판례는 아니고요. 이제 사례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까지 약관에 관한 내용들, 이제 사례와 판례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판결들의 내용들입니다. 요 내용들은 다음번 수업 시간에, 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판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직접 나올 수도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수업 시간에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